문은 열리지 않고 누구냐는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순이라는 처녀의 음성이었다. 허준입니다. 그가 대꾸하자 조금 후에 문이 열리며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안녕하셨어요? 아가씨도 잘 지냈소? 그가 복도에 선 채 말했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아줌마 댁에 계신가요? 어쩌나? 선희 아줌마 댁에 가셨는데 오늘 저녁에 몇몇 친구분들이 함께 모이신다고 아까 그 댁으로. 곧 오시겠죠 뭐. 들어오셔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책 아가씨가 읽어요. 그녀에게 아까 서점에서 산 소설책을 건넨 그는 곧 그 자리를 떠났다. 고맙습니다. 얼떨결에 책을 받아든 상순이 이미 저쪽으로 몇 걸음 멀어져 간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그렇게 중얼댔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제일 먼저 출근한 미스 채가 여느 날처럼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이렇게 일찍부터 누굴까? 전화를 받으니 상대방은 허준이었다. 조금 후에 실내로 들어선 조태환이 넋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미스 채에게 대뜸 물었다. 아니, 왜 그러고 있어? 허 선생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대요. 언제? 지난 새벽이래요. 방금 허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 양반 어딨어?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미처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자 조태환이 투덜거렸다. 아, 참. 거기가 어딘 줄 알아야 문상을 가지. 아, 전화 좀 똑똑히 받으라고. 그렇게 흐리멍텅해서 어디 되겠어? 오늘따라 그녀도 지려들지 않았다. 사장님은 저보다 나으신 게 뭐가 있죠? 뭐라고? 한솥밥 먹는 이곳 식구들의 이모저모쯤 알고 계셨어야. 안 그래요? 바로 그때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다. 불그락 푸르락 하며 조태환이 얼른 전화를 받았다. 박사부동산입니다. 자넨가? 누구셔, 댁은? 나 김달수라고. 암만 생각해봐도 글쎄. 어제 장 사장 말대로 빚장치를 벌렸다가는 빚쟁이들한테 매맞을 것 같은데 안 그렇겠나, 자네? 미스채 때문에 그렇잖아도 화가 잔뜩 나 있는 조태환이 전화기에다 입을 파투 들이대고 왁왁 시부렁거렸다. 매 좀 맞아야 않겠어? 매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으로 아시라고. 아, 매 맞기 싫으면 매 맞을 짓을 왜 저질렀어? 뭐라고? 간밤에 잠 안 자고 생각해낸 게 겨우 그거요? 자네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었는가? 나한테 신경질을 부리는 게 아무래도. 나 지금 바쁩니다. 이따가 다시 연락합시다. 덜거덕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벨이 또 울렸다. 이번엔 또 누구야 생각하며 조태환이 다시 전화를 받았다. 나 장동근일세. 아, 형님이세요. 사무실엔 나오시지 않고. 조태환이 묻자 장동근이 말했다. 갑자기 이쪽에 일이 생겨서 오늘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못 나갈 것 같아 미리 전화하네. 그쪽 동네엔 별일 없는가? 허준 형님이 모친상을 당하셨다고 아까 전화가 왔답니다. 그랬나? 근데 그 양반 그것이 어디라고 일러주지도 않고 먼저 전화를 끊더라지 뭡니까. 아, 네 참. 그렇다면 조문을 갈 수도 없구만 그래. 그렇다니까요, 그 양반은. 그리고 방금 전에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달수 그 친구 간밤에 마음 결정을 보았다던가. 결정은커녕 빚잔치를 벌려다가 빚쟁이들한테 매맞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만 하고 있더군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마구 핀잔을 줬습니다. 밤새도록 기껏 생각한 게 겨우 그거냐고요. 그 친구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그래. 아마 며칠 동안은 이럴까 저럴까 변덕이 죽을 듯 할 걸세. 결국엔 내 식대로 할 테니 두고 보게나. 그런데 형님. 어서 말해보게나. 장동근이 재촉을 했다. 어젯밤에 누님 댁에 들렀었는데 엉뚱하게도 당했다지 뭡니까. 당하다니? 뭘? 홍 사장인가 뭔가 하는 녀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 전부터 놈이 잠적해버렸답니다. 그거 안 됐군 그래. 그래서? 놈을 잡아달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여사의 일이라면 자네가 앞장서서 뛰어야겠구만 그래. 그 여자가 피해를 당하면 그만큼 우리에겐 손해야. 안 그런가? 물론입니다.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놈을 잡아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잘했네. 우선 그 일부터 해결해 주게나. 알겠습니다.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밀리며 명섭이, 기선이, 태호, 동철이가 실내로 우르르 밀려들어왔다. 재빨리 눈치챈 장동근이 그럼 내일 보자면서 먼저 전화를 끊었다. 조퇴하는 그들을 소파로 불러앉혔다. 그리고 간밤에 송정란에게 들은 홍 사장이란 사내의 용모와 집의 위치, 빌려간 돈의 액수며 그 밖에 녀석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알았소. 명섭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머지 3명도 따라 일어섰다. 받아둬 우선. 조태환이 양복의 속주머니 속에서 50만 원짜리 수표 넉 장을 꺼내 명섭에게 건넸다. 착수금이요? 사정 좀 받아오. 듣고 보니 홍 사장이란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서 그러오. 잡으려면 애 좀 먹겠소. 너희도 알다시피 요즘이 여간 불경기라야 말이지. 더구나 그 여잔 나하고 퍽 가까운 사이라서 수고비 받아내기가 사뭇 난처하다 이 말씀이야. 그건 그렇고 놈을 추적하자면 차가 필요하겠지? 우선 기름값이나 하라고 내 주머니 털어준 거다. 일 끝나면 어떻게 마련하든 더 주마. 흥정을 떠나서 말이다. 잘 아는 사이는 이래서 곤란하다니까. 형이 중간에 거북살스럽게 끼지만 않았다면 이런 경우 최소한 600은 받아야. 그 대신에 이번 일 끝나면 또 땅 건수가 기다리고 있다고. 사실이요 그게? 임마, 내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었냐? 그건 어떤 일이요? 어떤 녀석이 곧 빚잔치를 할 판이다. 괜찮소. 그러니 이번 일은 내 체면을 봐서라도 아무 소리 말고 뛰어다오. 알겠지? 모두들. 알았소. 그들은 곧 사무실을 떴다. 5일 후였다. 그 아파트는 지금 한창 곤하게 잠들어 있었다. 행인들의 발길이 끊긴 지 벌써 오래다. 차라리 지금은 그들이 다시금 거리로 쏟아져 나올 그런 시각에 더 가깝다. 아파트 앞은 넓은 주차장이었다. 그 주차장에는 공간을 사이에 두고 머리를 마주한 50여 대의 자가용들이 역시 두 줄로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채 이마를 핸들 위에다 얹고 깜빡 잠이 들었던 명섭은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야광 시계바늘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3시 40분이었다. 주목호. 놈의 집은 본래 이곳 아파트가 아니었다. 저와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었다. 며칠 전부터 아무래도 그 집의 가정부가 의심스러워졌다. 여느 날과는 달리 그날은 가정부가 한낮에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 뒤를 쫓아가 봤다. 바구니를 든 가정부는 시장 근처에 있는 다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가정부 차림의 여자에게 무슨 서류 봉투인가를 바구니 속에서 꺼내 전해주었다. 이번엔 그 낯선 여자의 뒤를 추적했다. 그녀는 결국 이곳까지 왔고 1층 2호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밤 12시가 임박해서 주목호가 그 아파트를 찾아들었다. 새벽 4시 12분. 건물의 어두컴컴한 구멍에서 누가 불쑥 걸어 나왔다. 사내였다. 그 사내는 잠깐 서서 이쪽 저쪽을 두리번거린 후에 곧 출입구 이쪽으로 걸어갔다. 사내는 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랐다. 이어 시동이 걸렸다. 이윽고 차는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자가용들 틈에서 슬금 빠져나왔고 어느새 명섭인의 차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놈의 차가 빠져나온 그쪽 주차장 저쪽에서 또 한 대의 차가 꿈틀거렸다. 태호와 기선이가 타고 있는 차였다. 태호가 운전하고 있는 그 차는
그새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로 들어서려는 앞차를 바라보며 역시 명섭이네 차의 앞을 씩 달려가고 있었다. 이번엔 내 차례로군. 혼잣말처럼 중얼대며 이윽고 명섭도 앞으로 차를 쑥 내몰았다. 그리고 앞서 떠나간 2대의 차를 뒤쫓기 시작했다. 거리는 아직 새벽이었다. 어둠이었다. 행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검은 아스팔트 도로와 그 위를 싱싱 내달리고 있는 석 대의 차와 가로등 불빛뿐이었다. 차들은 그새 강변도로 위로 들어섰다. 좋았어. 명섭은 갑자기 차의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태호의 차를 바짝 따라잡았다. 그는 더욱 속력을 내며 태호의 차를 추월하면서 한쪽 손을 흔들어 보였다. 나란히 달리던 그쪽 차에서 태호도 손짓해댔다. 알았다는 수화였다. 명섭은 더욱 빠르게 차를 앞으로 내몰았다. 놈의 차는 저 앞에서 달리고 있었다. 그 곁으로 차를 나란히 갖다 붙여야 했다. 그리고 태훈의 차는 더 가까이 놈의 차 꽁무니를 몰고 달려야 한다. 한 대는 옆에서, 한 대는 뒤에서, 그래야만 놈과 로터리에서 이별을 하지 않는다. 자칫 신호등에 걸려 놈은 길을 건너가고 이쪽만 남는 수가 있다.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듯 그렇게. 놈이 눈치챈 것 같은데? 진작 잠에서 깨어나 지금까지 말없이 뒷좌석에 앉아 실려오던 동철이 그렇게 흥얼거렸다. 쟀어. 운전을 하면서 명섭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놈은 추적자가 있다는 걸 이미 냄새 맡았다. 그래서 이쪽을 따돌리려고 놈도 조금 전부터 차의 속력을 무서울 정도로 올리기 시작했다. 지난번 영희 엄마 일을 처리해 줄 때는 아주 쉬웠는데 뒤에서 동철이가 말했다. 단 하루 만에 끝냈었지 그땐. 그런데 이번엔 이게 며칠째야. 지독한 놈을 만났다고. 저 새끼를 잡으면 시침 딱 대고 몇 대 쥐어박을 셈이야. 여간 속을 썩여진 놈이라야 말이지. 녀석의 운전솜씨가 보통이 아닌걸. 자네만 하려고 그 아파트도 놈의 집일까? 첩의 집일는지도 모르지. 이제 새벽에 아스팔트 도로 위엔 드문드문 택시들이 지나다녔다. 그동안 이 도로에서 저 도로,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새벽길을 누비며 숨가쁘게 쫓고 쫓기던 석 대의 차들은 지금은 경부 고속도로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다. 놈이 고속도로를 탈 모양인가? 동철이 시부렁거리자 놈의 차와 나란히 차를 몰고 있던 명섭이 가볍게 웃었다.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우리를 따돌리려고 뺑소니 쳐봤자지. 그나저나 저놈의 새끼 남의 돈 쓱쓱 긁어다가 뭘 했을까? 저 먹고 살 것은 남 몰래 감춰놨을 걸세.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니까. 맞아. 저런 놈들은 눈 딱 감고 쥐어짜야 해. 참기름 짜든 말이야. 그래야만 조금 토해놓는 놈들이라고. 오라. 바로 그때다. 놈의 차가 슬며시 방향을 고쳐잡았다. 멀리 톨게이트를 바라보며 달리던 차가 마침 나타난 들길의 진입로로 접어든 것이다. 들길로 들어선 석 대의 차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시금 씩씩 내달리기 시작했다. 먼 동이 텄다. 멀리 야트막한 산을 배경으로 드문드문 집들의 윤곽이 드러나 보였다. 들길의 이쪽과 저쪽은 텅 빈 드넓은 밭이었다. 차츰 놈의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이윽고 길가에서 슬금 멎었다. 뒤쫓던 태호가 차를 그 뒤에 바투 들이댔다. 그들과 이만큼 차를 앞세워 달리던 명섭은 이번엔 슬금슬금 차를 뒤로 몰아 놈의 차 바로 앞에다가 막아 세운 후 곧 운전석에서 튀어나왔다. 놈은 이미 기선과 태호, 동철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 놈의 앞으로 다가가면서 명섭이 말했다. 왜 이곳에서 차를 세웠소? 그러자 낯을 잔뜩 일그러뜨린 놈이 손가락 끝으로 자기 엉덩이를 가리켰다. 배탈이 난 모양인데. 좋소. 가서
뒤를 보고 오시오. 이미 혁대를 풀고 어정쩡 서 있던 놈이 불이 나게 저쪽으로 뛰어갔다. 워낙 급했던 모양인지 놈은 모두에게 보이는 자리에서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쓱쓱 까내렸다. 이른 아침에 한적한 들길이었다. 들길 위엔 석 대의 차가 나란히 멎어 있었다. 놈이 저쪽에서 뒤를 보고 있는 동안 4명의 젊은이들은 차들의 주위를 서성대면서 담배를 빨고 있었다. 한참 만에야 이쪽으로 천천히 다가온 놈이 먼저 수작을 걸어왔다. 난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머리가 빨리 돌아가줘서 고맙소. 명섭의 말에 놈이 싱글거리며 엉뚱하게 말했다. 당신의 운전 솜씨에 정말 놀랐소. 바람처럼? 아니, 바람보다 빨리 차를 몰더라니까. 당신도 차를 귀신처럼 부리더군. 어쨌든 참 감탄했소. 당신들한테. 네, 말씀이야. 말씀해 보시오. 도대체 내가 숨어있는 그 아파트를 어떻게 알아냈소? 이쪽 저쪽 가정부들이 도와주었소. 그러자 놈은 불만스런 어투로 말했다. 그렇게 주의를 시켰는데도 거참. 중간에서 심부름을 했던 두 가정부가 새삼 마음에 안 들었다. 이번엔 명섭이 넌지시 물었다. 당신은 어제 하루 종일 집안에서 뭘 하고 지냈소? 난 아침나절에 외출했는데 그럼 어디로 빠져나갔단 말이오? 옥상! 옥상으로? 그간 상식에 속하는 문제지. 감시자가 있건 없건 나는 내 나름대로 조심 또 조심. 항시 다니는 길목엔 덫이 숨어있게 마련이오. 그래서 나는 길을 자주 바꾸곤 하오. 어제는 슬쩍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소. 그리고 맨 끝에 구멍까지 걸어갔고 다시 건물을 내려와. 알다시피 그 건물엔 4개의 구멍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2번째 구멍만 잔뜩 지켜봤고 난 4번째 구멍으로 들락거렸던 거였어. 게다가 차는 주차장에 세워둔 채 저쪽으로 걸어나가 택시로. 하하. 갑자기 놈이 힐끔 이쪽의 눈치를 살핀 후 곧 의미 있는 웃음을 입가에 보이며 넌지시 말했다. 이러지 말고 우리 협상을 벌립시다. 세상이란 그런 거 아니겠소. 협상으로 시작해 협상으로 끝나는. 안 그렇소? 무슨 협상을 어떻게 벌리자는 거요 도대체? 하고한 날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죽일 놈 살릴 놈 아우성 집디다. 그러니 집안은 어느 날이고 시끌시끌. 그래서 당분간 잠적해버렸던 거요. 아니, 그렇지 않소.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전문적인 그리고 아주 지능적인. 며칠만 기다리면 가지고 있는 땅이 누구에게 팔리기로 이미 약속돼 있어서. 그러니 내게는 요 며칠 사이가 아주 중요한 고비라 이거요. 믿어주시오. 그만, 요점만 말하시오. 지루한 표정으로 명섭이 잘라 말하자 사내가 말했다. 졌어. 그 사람은 내게 얼마짜리 채권자요? 3천. 많지도 않구먼. 커미션은? 훤하시군. 날 풀어주시오. 그 대신 희죽 웃어대며 사내가 말했다. 나도 당신들이 그쪽에서 착수금으로 받았을 300을 드리리다. 당장에 현금으로. 어떻소? 의논해 보시오, 젊은이들. 그들에게 의논할 기회를 주려고 사내는 담배를 피워문 다음 저쪽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그들은 의논했다. 다시금 이쪽으로 슬슬 다가오고 있는 사내에게 명섭이 말했다. 200 더 쓰시오. 좀 봐주구려. 100. 우리도 시간이 없소. 졌어.